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13장 우리 총수요 보고 있잖아요. 결론하고 거기 나와 있는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위에 381페이지 보시면 결론이 있는데 거기 위에 나와 있는 FYI라고 돼 있네. 호기심을 끄는 음의 이자율. 여러분, 음의 이자율이라는 게 뭐야? 마이너스 이자율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잖아. 예금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마이너스라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예금을 하면 은행의 역할이 초기에는 뭐 금고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맡아줘서 감사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금고 역할을 해서 돈을 맡기는, 오히려 돈을 더 내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제로 이자율까지 가다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일본 같은 경우가 뭐 그렇고 있으니까 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볼게요. 결론 381페이지. 이 장에서 또 앞장에서의 목적은 총수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총수요. Aggregate Demand 곡선을 나타내는 거죠. 총수요와 AD, AS 모형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요. 자, 우리가 이제 노는 동네 잘 보셔야 돼. 국민소득과 P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총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고요. 총공급 곡선은 장기에는 수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롱런입니다. AS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단기에는요, 가격이 경직되기 때문에 수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에 AS 수직, 단기에 AS 수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자연율 수준에서의 국민소득입니다. 자, 우리가 이 총수요 곡선을 어떻게 도출했습니까? 고전학파 모델에서는요, MV는 PY라는 화폐 수량서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케인즈학파의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재화 서비스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 이렇게요, 우리가 살펴봤고, 식을 도출할 땐 요거지. Y는 C, I, 이자율이 여기 있습니다. G, 순수출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LM 곡선. 자, LM 곡선은요, 실질적인 화폐 잔고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화폐 공급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화폐 수요, 소득과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자율이 이렇게 링크 역할을 해가지고요, 국민소득 Y와 P와의 관계로 나타내는 게 총수요 곡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ISLM 모형은 기본적으로 단기가 되는 건데, 장기다 그러면 이제 P라는 것들이 이제 조정이 돼서 AD를 도출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죠. 다음 페이지에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장에서 제시한 모형은 총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골격은 제공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앞에서 본 거 이론을 좀 더 정치화, 여기선 디테일하게 모형을 섬세하게 다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챕터 14장에서는 여기다가 국제적인 상호작용까지 고려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챕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먼델 플레밍 모델이라 해서 수출 수입이라는 걸 더 국제경제라고 할까? 국제적인 경제 이슈들을 여기다가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는 이렇게 AS 곡선이 수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수평 또는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 이면에 나와 있는 이렇게 장기에는 수직이 되는데 단기에 공급 곡선 측면이 총공급이죠. 공급 측면을 조금 더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봤었던 얘기는 특히 이렇게 정부의 구매라든가 텍스가 여기 소비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게 재정정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정부 구매를 증가시키게 되면 확장적 재정정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요,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확장적인 통화정책 또는 금융정책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요 정도 봐주시고요. 우리 간단한 퀴즈를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볼까요? ISLM 모형에서 다음 중 어느 것이 소득이 감소하면서 이자율이 상승하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이자율이 올라가려면 자, ISLM Y랑 이자율 평면에 나타내는 거와 우하향하는 IS와 우상향하는 LN 곡선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요. 어떻게 돼야지 국민소득이 감소하면서 이자율이 올라갈까요? 그치, LM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A에서 B로 가게 되니까 이자율은 올라가면서 국민소득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LM이 좌측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통화량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을 감소시켜서 LM이 상방 또는 좌측으로 이동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자, 비슷한 문제가 2번 또 한번 볼게요. ISLM 모형에서 어떤 경우에 이자율과 소득이 둘 다 감소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있을 때 이자율이 감소하면서 소득도 감소하는 경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치,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이렇게 C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자율도 떨어지고 소득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좌측 이동합니까? 하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텍스를 올려야겠죠? 그래서 답은 A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3번 한번 봅시다. 자, 정부 구매 증가에 대응해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대요. 자, 정부 구매가 증가하면 이렇게 돼서 IS가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여러분, IS가 우측 이동하게 되면 이자율이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게 될 거야. 이때 이렇게 되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국민소득은 증가하지만 이자율도 같이 올라간다고요? 자,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자율을 떨어뜨리려면 여기다가 통화정책을 같이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치,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LM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그릴까요? Y가 있고 R이 있어요. LM 이렇게 있고 IS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정부 구매를 증가시켜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죠? 그럼 균형점이 A에서 B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럼 이자율이 올라갔단 말이야. 그 이자율 올라간 거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지. 아, 여기서 정부 구매 증가시킨 거를 세율을 인상해가지고 조세를 증가시키면 이게 좌측 가면 국민소득 증가하는 효과는 사라지잖아. 그걸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M을 우측 이동시키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통화 공급이 증가하지 않을 때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4번. 인기 있는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여 슬픈 얘기네. 소비자의 신뢰가 낮아지고 사람들이 저축을 더 많이 했습니다. 스토리는 뭐냐면 뭔가 외생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비가 줄고 저축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CIG에서 C의 감소로 인해서 IS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자, 총수요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IS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AD가 좌측으로 이동한다고. IS와 LM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전부 다 AD를 우측 그리고 뭐 변화시키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총수요가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총수요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총수요가 좌측 간 걸 다시 우측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니? IS를 다시 우측 이동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거 말고 IS와 LM을 같이 정책을 믹스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LM을 우측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여기 살짝 지울게요.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요. 5번. 자, 생산량이 자연율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경제가 자연율 수준의 산출량보다 지금 더 크게 되는 경우는 이게 경제가 지금 과열된 상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경제가 이렇게 과열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과열되면요.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시면 좋으냐면 다 올라가요. 그래서 물가도 올라가고 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명목이자율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거기에 다 대응을 하게 됩니다. 주가도 올라가고 등등등. 이게 지나치게 과열되다 보면 나중에 뻥 하고 거품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LM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LM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AD 곡선이 당연히 이렇게 LM 곡선이 좌측 이동하게 되면서 이게 AD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이제 물가가 변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선 그 다음으로 하시고 살짝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게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롱런 AS 여기 위치인데 지금 ISLM입니다. LM이 이렇게 있고 IS가 이렇게 있고 국민소득과 이자율 평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상태가 이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지금 수준이 국민소득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현재 상태가.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경제가 과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LM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LM 곡선이 좌측 가서 여기 B점으로 균형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LM이 이동시키면서 경제가 장기 균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요. 우리 대공황 파트 한번 다시 보세요. 심각성 그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공황의 발생 원인이 지출 가설과 통화 가설 두 가지가 있었잖아. 근데 통화 가설 중에서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피구 효과도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올라가는 먼토 효과라고 그랬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나치게 이제 거기 보시면은 투자가 그래서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되었을 때 대공황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챕터 13장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책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몇 번 대공황과 비슷한 거를 겪게 됐는데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